반갑습니다. 초록배낭 역사 담당 한상범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대 역사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 강좌에서 고대 국가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한마디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공통된 특징을 정리한 거죠. 고대 국가의 특징. 첫 번째 왕권이 강했다는 거, 두 번째 불교를 수용했다는 거, 세 번째 율령을 반포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복 활동을 열심히 했다 이거죠. 이 네 가지를 정리했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뭘 하냐면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갈 건데 이 나라들이 보면요, 고대 국가,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대 국가가 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된 나라가 있고 이후에 된 나라가 있겠죠. 고대 국가의 순서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고구려 먼저고, 그 다음 백제고, 그 다음 신라라고 합니다. 이 순서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영토 확장을 활발히 한 나라 순서는 또 달라요. 어느 나라가 먼저 이제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이제 정복 활동을 활발히 했냐면 백제부터고요. 그 다음 고구려, 그 다음 신라입니다. 그러면 영토 확장을 활발히 했다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이거죠. 정복 활동을 활발히 했다. 이 시기에는 백제가 활발했다. 이 시기에는 고구려가 활발했다. 이 시기에는 신라가 활발했다. 이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고 하니까 정복 활동, 영토 확장을 꿈꾸고 이 고대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 확장을 할 때요, 반드시 이 동네만큼은 우리가 차지해야 돼 했던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딘고 하니까 한강입니다. 한강. 우리 한반도에 아주 크고 긴 강 하나 있죠, 가운데. 이 한강을 차지하고 있을 때를 우리는 정복 활동을 활발히 했다. 또는 그 세 나라 중에서 제일 잘 나갔다라고 표현을 해서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성기. 그 전성기 순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제부터고 고구려고 신라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순서가 백제, 고구려, 신라라는 소리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열심히 영토 확장을 꿈꾸고 정복 활동, 서로 땅 따먹기 전쟁을 벌이는 시기는요, 4세기, 5세기, 6세기예요. 7세기까지 이어지겠죠. 7세기 때 통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부터 지금 각 세기별로 어떤 나라가 전성기를 이끌었는지를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기원 전에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들어졌다는데 그러면 1세기, 2세기, 3세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세기, 2세기, 3세기는 특히 고구려에서는 뭐 몇 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죠. 뭐 태조왕이나 고국천왕 이런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미천왕도 등장을 하고 이런 왕들은 이제 지금 우리 강좌에서 일단은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배제를 시키고 여러분들 집에 책장에 이제 장식되어 있는 역사책들 있죠. 그 책으로 조금 이렇게 읽어 주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넘어가서 4세기, 5세기, 6세기를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번 강좌는 4세기입니다. 4세기. 그럼 4세기 때는 어느 나라가 전성기 한강을 차지하면서 영토 확장을 했냐 이거죠.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 그래서 4세기 때 영토 확장을 한 왕들은 누가 있을까? 그리고 또는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일단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나라 체제가 다져져야 되겠죠. 그러면 백제에서는 어느 왕들이 나라 체제를 다졌을까? 요게 이제 핵심이 될 겁니다. 자, 4세기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다들 아실 겁니다. 유명한 왕이죠. 근초고왕이라고. 맞죠? 근초고왕. 이 근초고왕은 정복 활동을 엄청 활발히 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왕이 나라 체제를 다져줬을까? 자, 보통은 율령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는 일을 동시대에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백제는 조금 특이하게 3세기 때 이미 3세기 때 고이왕이라는 왕이요, 율령을 반포해 버립니다. 율령을 반포하면서 나라 체제를
법과 제도를 마련한 거죠. 이거를 발판 삼아서 4세기 중반부터 근초광이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백제 땅에서부터 화살표가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그림, 지도가 보이실 겁니다. 백제의 전성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지도를 보시는 순간 어느 왕이 떠올라야 되냐면 근초광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 따라만 가면 근초광의 업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도상으로 보면 북쪽으로 먼저 진출을 합니다. 북쪽. 황해도를 공격했다. 우리 뭐 여러 책들에 나오죠. 황해도에 있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 원왕을 죽이기도 했던 게 근초광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백제가 고구려보다 훨씬 강력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가야도 괴롭히고요, 신라도 괴롭혔던 게 백제의 근초광입니다. 잘 나갔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초광은요 해외로까지 뻗어나갔어요. 자,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요소지방, 산둥반도까지 진출을 하고요. 기록에 따라서는요, 이 요소지방과 산둥지방 일부 지역을 백제가 다스렸다라는 기록도 있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일본 열도의 규슈지방까지 진출했음을 지도상으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초광은 엄청난 영토 확장, 정보 활동을 했던 왕이죠. 특히 근초광이 일본 열도에 진출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독특한 증거, 유물이 있죠. 그 유물이 바로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7가지로 되어 있다 해서 우리가 칠지도 이렇게 부르는데 백제의 금속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느냐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백제 근초광이 일본에 진출하고 일본 국왕, 외왕이라고 부르죠. 이 외왕에게 이제 하사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칠지도입니다. 칠지도라는 유물이 나오면 백제 근초광 같이 연결 딱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놓고 근초광 이후에 이제 4세기 끝 무렵에 침류왕이라는 왕이요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까지가 이제 4세기 백제 전성기 때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4세기 백제 전성기 때요. 나머지 두 나라 고구려는 뭐 하고 있었고 신라는 뭐 하고 있었냐 이겁니다. 신라는 뭐 하고 있었냐.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아까 전에 근초광이 업적에서 나왔어요. 근초광이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고구려 왕을 죽였댔습니다. 그때 근초광한테 죽임을 당했던 왕이 고국 원왕이에요. 고국 원왕. 고국 원왕이 죽고 난 이후에 고구려에는요 소수림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수림왕은 우리 고구려가 백제한테 당했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원수를 갚으려고 봤더만 객관적으로 봐도 전투력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림왕은 뭐부터 하냐면요 나라 체제부터 다져요. 나라 체제를 다지게 되는데 중앙집권 국가의 체제를 확립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대 국가의 특징이 나와야 되겠죠. 이 고구려의 소수림왕은요 중국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소수림왕은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 이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얘기하죠. 나라 체제부터 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학교를 우리가 태학이라고 하죠. 고구려의 국립교육기관입니다. 태학. 이게 백제 4세기 전성기 때 고구려 소수림왕이 나라 체제를 다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나라가 더 남았죠. 예, 신라입니다. 자, 신라는 백제가 영토 확장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고구려가 나라 체제를 다지고 있을 때 신라는 뭐 하고 있었냐면요. 박씨성을 가진 대표와 석씨성을 가진 대표와 김씨성을 가진 대표가 박석김이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입에 물어요. 그래서 떡을 한 입씩 뱉습니다. 그래서 이빨 자국이 가장 많이 찍힌 사람이 왕을 하는 시기예요. 무슨 소리냐? 왕권이 엄청 미약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4세기 후반이 되면요, 뇌물마립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보통 이제 책에는 뇌물왕이라고도 나옵니다.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건 6세기 때고요. 4세기 때 이 뇌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왕 명칭을 마립간으로 사용하자라고 해서 뇌물마립간 이렇게 부르죠. 이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이 뇌물마립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요, 김씨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했다면 이 뇌물마립간이라는 이 왕부터는 김씨만 왕위를 계승해요. 그 말은 나머지 성씨들은 왕이 되고 싶어도 왕이 될 수 없게끔 만든 거죠. 왕권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4세기 완전 끝 무렵에 가면요, 이 신라라는 나라, 이 뇌물마립간이 불교를 받아들였다든지 율령을 반포한 업적이 없거든요. 아직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체제는 확립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력은 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 약한 신라에 누가 쳐들어오냐면요, 일본이 쳐들어와요. 외의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신라는 이 외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뇌물마립간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냐면 4세기 끝 무렵에 등장을 했던 고구려의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북쪽에 있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군사 5만을 신라로 내려보내는 거죠. 광개토대왕 다들 아시죠? 어마어마한 영토 확장을 했던 고구려의 왕입니다. 그 광개토대왕의 군사들이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왜군은 다 도망가는 거죠. 요게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업적이기도 하고요. 뇌물마립간의 도움 요청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뇌물마립간의 업적으로도 나옵니다.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외의 공격을 격퇴시켰다. 요게 4세기 끝 무렵의 신라의 뇌물마립간의 업적입니다. 자, 이게 4세기 100년 동안 했었던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정리를 한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다. 그 말은 어느 강을 차지했다는 소리냐? 한강을 차지했다는 소리죠. 그럼 4세기 백제 전성기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왕이 누가 있을까? 근초고왕과 침유왕이 있습니다. 그 전에 3세기 때 앞선 시기에 있었던 고이왕까지 같이 조금 묶어주시면 좋겠죠. 왜? 고이왕이 율령을 반포했거든요. 그러면 4세기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 어마어마한 영토 확장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침유왕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백제는 완벽한 중앙집권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 때 고구려는 뭐 했냐? 소수림왕이 나라 체제를 다지고 있었다. 그럼 신라는 뭘 했냐? 처음에는 박석김 이 세 성씨가 왕위를 교대로 계승하다가 뇌물마립간이 등장하면서 김씨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뇌물마립간이 있을 때 외의 공격을 받았는데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격퇴시켰다. 까지가 4세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이 지도 하나로 쭉 머릿속에서 나오시면 완벽한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4세기까지 끝냈습니다. 다음 강좌에는 5세기, 그 다음 6세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도 있는데 들어주셔서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 때 뵙겠습니다.